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소입니다. 우리가 은행하면 보통 뭐 생각하죠? 그냥 뭐 돈 맡기고 또 필요하면 돈 빌리고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은행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진짜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돈을 누가 만들죠? 당연히 한국은행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쵸? 근데 정답은 땡, 아닙니다. 물론 한국은행도 돈을 만들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바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그 시중은행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곳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통화 공급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걸 살짝 엿볼 거예요. 이걸 보면 은행이 돈을 어디서 구해와서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돈이 만들어지는 마법,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통화 공급의 진실. 아니,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통화 공급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던 거랑은 조금, 아니 꽤 다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보면요, 보통 돈의 양, 즉 통화 공급은 딱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해요. 뭐랄까, 마치 항아리 안에 동전이 100개 딱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 그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 세계가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돈은 그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살아있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 그 양이 계속 변합니다. 훨씬 역동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추적할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경제학에서는 여러 종류의 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M1, 우리말로는 협의통화라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아주 쉬워요. 딱 두 가지. 지금 여러분 지갑이나 주머니에 있는 현금 있죠? 그거랑 우리가 체크카드 쓰면 바로바로 돈 빠져나가는 통장, 보통예금이나 요구불예금, 이렇게 언제든지 바로 쓸 수 있는 돈, 이 두 개를 합친 걸 M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우리나라 전체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M2도 있고 LF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기 M1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M1 안에서도 결제성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야 뭐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고 쳐요. 근데 저 예금, 저건 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종이에 인쇄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 여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예금 창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문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은행의 가장 중요한 내부 문서, 대차대조표라는 겁니다. 은행에 하는 모든 일이 이 표 하나에 전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대차대조표 하니까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친구들 있죠? 하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은행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계부, 아니면 비밀을 푸는 보물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도를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만 알면 은행의 비밀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대차대조표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겼죠? 구조는 정말 쉬워요. 표의 오른쪽은 은행이 사업할 돈을 어디서 구해왔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부채와 자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은 그렇게 구해온 돈을 어디에 쓰고 있나를 보여줍니다. 이걸 자산이라고 부르죠. 항상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똑같아야 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표의 중요한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부채와 자본, 즉 은행이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자금의 출처를 한번 봅시다. 은행은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자, 제일 중요한 항목이 눈에 딱 띄죠? 바로 예금.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돈은 은행 입장에서 자기 돈일까요?
아니죠. 언젠가 우리가 내 돈 내놔 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한마디로 은행이 우리한테 진 빚이에요, 빚. 그래서 은행장부에는 부채 항목에 떡하니 기록되는 겁니다. 이게 은행 자금 조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밑에 기타 부채라는 항목도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은행도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은행들한테 잠깐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걸 콜머니라고 해요. 아니면 아예 큰형님인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니까 부채에 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서 자금을 빵빵하게 마련했어요. 그럼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이제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서 자산 항목을 한번 봅시다. 은행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그 사용처를 알아보는 거죠. 왼쪽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지급준비금이네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ATM 가서 돈 뽑거나 창고에서 돈 찾을 때 고객님 지금 현금이 없는데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행이 만약을 대비해서 금고에 쌓아두는 현금, 바로 그게 지급준비금이에요. 이건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진짜 돈이니까 당연히 은행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은행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뭘로 돈 버나요? 바로 이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 즉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쵸? 대출은 지금 당장은 돈이 나가는 거지만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은행의 아주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지금부터가 오늘 설명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평범해 보이는 대차대조표의 원리를 이용해서 은행이 어떻게 마법처럼 돈을 창조해내는지 그 놀라운 순간을 제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은행이 고객들한테 받은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받은 돈 100%를 전부 다 금고에 고이 모셔두는 거예요. 이걸 완전 지급 준비라고 하는데 엄청 안전하겠죠? 대신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경제는 성장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은행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바로 예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대출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이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니,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박사님 잠깐만요. 내 돈을 은행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버리면 제가 정작 돈 찾으러 갔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통계 원리가 등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예금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와서 돈을 몽땅 찾아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겠죠. 은행은 바로 이 통계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의 일부만 남겨두고 대출을 해주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게요. 제가 A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은행은 법에 따라 지급준비율 20%, 즉 2만 원만 금고에 남겨둬요. 그럼 나머지 8만 원이 남죠? 이 돈을 B라는 친구한테 대출해 줍니다. 자, B는 이 8만 원으로 뭘 할까요? C가 운영하는 노트북 가게에 가서 노트북을 샀어요. 그럼 노트북 가게 사장님 C는 판매 대금 8만 원을 받아서 가만히 둘까요? 아니죠. 자기거래은행에 또 예금을 하겠죠. 자, 여기서 잠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예금한 10만 원, 아직 제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죠. 근데 시장에는 노트북 가게 사장님의 새로운 예금 8만 원이 뿅 하고 생겨났어요. 세상에 없던 돈 8만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중의 돈이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바로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입니다. 신기하죠? 물론 은행이 너무 신나서 돈을 막 100% 다 대출해주면 진짜 위험하겠죠. 그래서 큰형님인 중앙은행이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습니다. 너희 은행들, 고객한테 받은 예금 중에 최소한 이 비율만큼은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고요. 영어 약자로는 RR, Required Reserves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간단한 수식을 한번 볼게요. 은행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총 지급준비금 AR은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인 법정 지급준비금 RR에다가 은행이 혹시 몰라서 자발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여윳돈, 초과 지급준비금 ER을 더한 값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그 실탄이 바로 저 여윳돈, 초과지급준비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결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돈은 중앙은행만 만드나요? 정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중은행들이 부분 지급준비제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상의 돈, 즉 예금 통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놀라운 과정을 아주 직관적인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예금 창조, 디퍼짓 크리에이션 또는 신용 창조, 크레딧 크리에이션. 이름 참 잘 지었죠? 은행이 대출해줄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예금이라는 돈이 창조된다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이 신용을 창조하는 정말 마법 같은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딱 하나의 단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탑과 같아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과연 현대사회는 이 깨지기 쉬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겁니다.